위드 코로나 첫날에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성정숙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디지털 살롱이란 프로그램은요, 학자분들을 모시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교육,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디지털 살롱에 오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는데요. 컴퓨터공학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요. 올해 발간된 중학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의 인정교과서의 지필진 대표이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조정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이시고요. 작년에 고시된 국가교육과정 인공지능 기초과목 연구진이셨죠.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교육 박사님이신 찐 전문가이시죠? 한국컴퓨터교육학계 부회장이신 총신대학교 김수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하셨죠. 과학과 사람들 대표 원종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패널분들 모시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수다 한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익숙한 듯 또 익숙하지 않은 듯 좀 그런데요. 이제는 흔히들 인공지능이란 단어들을 여기저기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EBS에서 인공지능 또 인간과 채팅만으로 블라인드 소개팅하는 그런 연구를 봤습니다. 여성 1명이 남성 4명이랑 채팅만으로 블라인딩 소개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남성 4명 중에 사실 하나는 인공지능 챗봇이고요. 나머지 3명만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여성 참가자들이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챗봇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인간이라고만 느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심지어 사람보다 이 챗봇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여성분도 계셨다고 해요. 이렇게 인공지능 자체가 감성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마치 흉내를 진짜 인간처럼 낼 수 있다면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김현철 교수님,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정말 지금 현실에는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그런 인공지능의 형태라고 저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은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우리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보면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인간의 지능을 조금 분리를 해서 학습 부분, 추론 부분, 문제 해결 부분, 언어 이해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별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각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 한 10년간 무슨 연구가 갑자기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인식에 대한 기술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저것이 나무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인식하는 거. 이런 인식에 대한 기술들은 그동안 몇십 년간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난 10년간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상용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각 분리된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수준까지 거의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그런 지능을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 언어 이해하는 거를 분리해서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보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맥락을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학습한 뭔가를 이용을 해서 뭔가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종합적인 지능인데 종합적인 지능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막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적인 지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특이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강인공지능이 구현이 된다고 하고 강인공지능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종합적인 지능의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조금 두려움을 느끼죠. 저 사람이
사람인가 인공지능인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수준은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기대는 가지고 있는 수준이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뭐 추론이면 추론, 학습이면 학습, 인식이면 인식 여기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과학에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정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과학의 다방면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는 걸 접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방금 이제 챗봇 얘기가 나왔으니만큼 사실 그 종합적인 사고를 가장 못하는 게 챗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인 척 할 수 있는 게 또 챗봇인데, 작년 여름에 그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제 GPT-3라는 일종의 챗봇을 내놨는데, 그게 이게 인공지능 하는 분들께서는 그 본질을 금방 꿰뚫어 보셨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그 문장 완성, 자동 완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나 혹은 인문사회 쪽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의 챗봇에 비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깊은 내용으로 철학적인 주제라든가 뭐 사회학적인 주제라든가 뭐 인생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계정에 철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이제 영어로만 대화가 거의 가능합니다만은 철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어쨌든 보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대중한테도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당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력되는 문장에 대응해 나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들, 문장 정보들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지만 스스로 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기억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앞에 한참 전에 한 얘기가 뒤에 안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 인공지능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이 정도면 우리가 속을 수도 있겠다, 정말로 인간이라고 생각해도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영화하는 분이 이제 GPT-3한테 문장 하나를 주고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물론 3분 40초밖에 안 되고 내용도 정말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인공지능이 썼으니까 이상하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실험적이고 기묘한 얘기를 썼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아예 엉터리는 또 아닌 그런 얘기를 또 만들어내서 그 감독이 그걸 또 다 촬영을 해서 찍는 이런 작품도 내놨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스타그램에 이 데뷔를 시키면서 GPT-3를 첫 문장으로 뭘 고를 거냐라고 했더니 GPT-3가 이제 love more라고, 더 사랑해라, 이런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그 주어진 조건 없이 그거를 선택을 해서 뭔가 인공 현자 같은 느낌을 주는 물론 그런 내면은 절대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요. 대중한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와닿고, 또 GPT 이제 4가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기존의 500배 이상의 용량이 될 거라고 하니 또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인간하고 대화를 하게 될지 이런 기대들을 좀 갖게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EBS 챗봇도 그렇고 그 여성분들의 SNS를 막 분석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고난이도의 기술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인간은 그냥 그 정도만으로도 벌써 약간 혼란을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환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앞서 김해철 교수님이나 우리 원정우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하고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지표를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인간이 하는 창의적인 일들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알파고가 바둑을 인간을 이겼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018년도에 보면 영국 그 크리스트 경매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8,000에 팔렸다라는 사실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린 그림은 아무도 안 삽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그 정도 가격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죠. 예, 창의력에서도 저보다 앞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이제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5점을 놓고 인간에게 한번 판별해봐라 했더니 4점 정도를 아예 못 맞추는 형태로 겨우 1점 정도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과 비슷한 수준에 되어 있거나 뭐 인간보다는 일부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창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글 쓰는 쪽에 문학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2008년도에 뭐 그런 단행본이 나왔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나왔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16년도인가요? 일본에서 그 1차 문학상 관문을 인공지능 쓴 소설이 같이 통과를 하면서 인간과 같이 통과하면서 정말 이런 창작 영역까지 내줘야 되는가 뭐 이런 회의론도 들기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에 AI 작가가 쓴 그 지금으로부터의 세계라는 소설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가 구매를 못했는데 리스트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인간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영역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 영역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김현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점점 인간의 수준까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저도 그 원종우 대표님 얘기하신 GPT-3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 갈지 사뭇 궁금합니다. 아마 2, 3년 사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알파고 리에 대해서 잠깐 그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이어서 저희가 알파고가 주었던 우리 사회의 영향은 인공지능의 비포 애프터를 좀 바라보게 하는 뭐 그런 면이 충분히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알파고 리에 이어서 그 알파고 리가 있었던 게 벌써 5년이 넘었죠. 2016년 3월이고 그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메스터,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우리가 바둑에 대한 어떤 그 정량적인 지표, 우리 바둑 기사들의 어떤 실력을 가늠하는 엘로 점수라고 하는 게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리가 대략 한 3,700~800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7년 10월에 알파고 그 제로 버전이라고 하는 게 대략 5,000점을 이미 넘어섰고요. 알파고 관련된 연구는 알파고 그 제로를 끝으로 해서 뭐 거의 더 연구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의 큰 변화를 주었던 알파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4년 전쯤에 이미 그 바둑과 관련된 연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져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좀 제가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현장에 그 특강 같은 걸 나가면 한쪽은 인공지능이고 한쪽은 사람인 경우에 많은 분들한테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인공지능인지 구분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것보다는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도 약간은 떨고 뭔가 실수하는 측면이 보이면 아 그거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오히려 좀 있는 것 같고요. 공학자들이 거기에 유념해서 일부러 뭐 좀 대화를 나누다가도 뭐 이런 거 한 마디를 좀 추가한다든지 뭐 그런 면이 또 좀 중요하지 않나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인간적인 면을 넣는 것도 더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검은 태양이라는 그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CCTV 실시간 나오는 CCTV 영상을 딥페이크 기술로 막 조작을 해서 결국 주인공이 뭐 살인 누명을 쓰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가능한 기술이라면 너무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 비대면으로 해서 만나지 않고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대리 출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리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교육 관점에서 김수환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검은 태양 드라마를 즐겨 봤습니다. 예, 종영이 돼서 좀 아쉬운데요. 제가 이제 컴퓨터 교육 석사 공부할 때 그때
히트를 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였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과연 저게 진짜 이루어질까 뭐 이런 그 저희 레포트를 썼거든요. 석사과정 중에 교수님께서 영화를 보고 최신 기술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해봐라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여러 기술들을 좀 조망하는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이제 촉각장갑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검은 태양이 이미 구현돼서 이렇게 드라마의 소재로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아까 조망해 주셨던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도 커다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존재로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제 지식은 이제 3초면 대답해 주는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예, 우리 친구의 옆에 이제 내 박사님도 있고요. 뭐 옆에 굿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3초면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수자가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 지식의 전달은 이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고 쳤을 때 그럼 교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자 측면에서 조금 더 그 살펴본다고 한다면 작년 말에 이제 교육부에서 내놓은 보고서 중에 인공지능 시대의 뭐 교육 정책의 방향 이런 보고서에 보면요, 교수자의 역할이 이제는 이제 지식 전달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교수자는 조금 더 인간적인 관계, 상호작용들, 특히 교육은 아무리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도 그 동기적인 측면이나 학습의 효과를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효과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서로 만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가장 베스트라고 봤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촉진자 역할이라든지 연결자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인공지능이 제작하는 어떤 룰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속성과 특성을 내가 잘 아니까 데이터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설계, 그런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역할들이 교수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딘가에서 그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들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뭔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종우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뭐 대리 시험이라든가 대리 출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요즘 온라인 어차피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대학 수업을 합니다마는 뭐 줌을 얼굴을 계속 켜놓고 있으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아침 9시에 다들 이러고 나왔는데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냥 얼굴을 안 보고 있다 보면 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모르는 상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대면 방식이 저는 지금 뭐 메타버스 이런 거랑 결합되면서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져 버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면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역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만 해도 이제 내년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또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보면 그런 흐름의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그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같은 경우에 오픈북이 기본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변화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오픈북 시험이 물론 뭐 많이 하지만 또 전통적으로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중고등학교조차도 오픈북이라든가 이런 쪽의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진짜 강의자를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요즘 이제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내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소위 이제 그 디지털 휴먼, 인공 인간이라고 저희 좀 얘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제 주변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유명한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을 촬영을 이제 대본을 주고 그 촬영을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본을 갖다 줘도 그분의 얼굴과 표정으로 이제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이미 상용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쇼 호스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좀 인터랙션이 잘 되면 예를 들어 비서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미 그 모델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은 이 교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굴을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 수업할 내용만 워드로 쳐놓으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 지금 수업 녹화를 안 해도 그냥 똑같이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꼭 나쁜 것이냐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도 교사도
이 온라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메타버스적인 구조 하에서 수업하는 방식도 또 시험 치는 방식도 다 바뀌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앞으로 조금씩 더 이제 나아갈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일단 코로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 그걸 이제 촉발하는 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뭐 GPT-3 혹은 앞으로 나올 GPT-4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뭐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서 그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이 굳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런 교수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단어 중에 인공인간이라는 되게 재밌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옛날에도 무슨 사이버 가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아담이요? 네. 너무 갑자기 또 옛날 세대인 게 딱 티가 연식 있는 났는데. 분들은 다. 네. 근데 인공인간은 그럼 인터랙션도 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일단은 옛날 아담은 그냥 CG였죠, 말 그대로. 네. CG를 그냥 만들어서 그 영화 같이 그냥 뭐 움직이는 모양을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내보냈던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인간, 디지털 휴먼 이런 것들은 어쨌든 원래 있는 사람을 쓰거나 해서, 그리고 그 대본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다른 얘기,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인터랙션을 목표로 하는데 사실 인터랙션은 제대로 하려면 이제 음성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아직은 조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인조인간이라고 하면 로봇이 연상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인공인간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좀 쓰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조정원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제 목소리가 점심시간 이후에 학생들 강의를 하며 많이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그냥 조용하고 좋은 건데 애들이 그건 좋게 표현해 주는 것 같고 많이 잡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입력을 하면 주파수 변환을 좀 살짝 줘서 애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목소리로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 교육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우리 그 번역과 관련해서도 내가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하고 그걸 내 목소리로 그 해당 언어로 번역해 주는 그런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상당 부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머지않아 이런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제약, 저는 가끔씩은 이런 AI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예전에 바벨탑 있죠, 성경에 나오는, 저는 뭐 제가 종교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AI의 영역이 가끔은 어떤 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까지 이 바벨탑과 관련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그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과학자로서의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측면으로는 좀 더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교육에 이렇게 다양한 AI와 관련된 시도를 얘기할 정도로 세상은 정말 빨리 변화가 되고요.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서까지 많은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 측면에서는 정말 그 디지털 대전환에 어울리는 교육에 있어서의 대변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의 아쉬움들은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2022 개정 그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들이 발표가 되고 이제 곧 또 이제 강론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 지금 이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또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께서 이 그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의 대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과정 얘기가 나와서 저 또 이어지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인공지능 기초 과목 개발 담당 실무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과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런 과목 자체가 생기는 게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할 때는 지역 격차라든지 소득 격차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이 나랑 안 맞아서 아니면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싫어서 생기는 디지털 격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김현철 교수님, 자, 그 고대 같은 경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문사회 아이들한테도 컴퓨팅 수업을 하는 적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싫어하는 아이들 아니면 해야 하지만 좀 거북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 대학교에서 그 여러 전공에 상관없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양 수업에서 가르치는 거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한 4, 50개 대학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과 하기 전에, 그러니까 6, 7년 전에 상황하고 비교를 이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6, 7년 전에 처음 그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냐라는 게 모 학교에서는 대자보까지 붙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학교 신문사 기사가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학교 신문사 기자가 또 찾아왔었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배우냐?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지난달에 또 한 번 기자가 찾아왔었어요. 이게 기자는 다 다른 기자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냥 한 번 수업만 배우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계획을 알려달라. 뭐 이런 이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실 세계와 배우려고 하는 내용에 갭이 있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와 있어요. 그게 저는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요. 어른들이 어렵게 저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괜한 걱정이지.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노매드이고 디지털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익숙해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아이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하고 나는 더 배우고 싶은데 왜 안 가르쳐 주지? 이런 거지. 이거 배우기 싫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뭐 그럴 것 같은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에는 아이들 속에서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모든 교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과서로 만들어지면 재미가 없죠. 이게 뭔가 책으로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어떤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일단 뭐 거부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으로 이제 명칭을 해서 우리나라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한 2010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스크래치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2007년도 8년도 뭐 그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특별 활동으로 아예 그 창의 체험 때 특별 활동으로 저희는 한 학기 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아이들. 그때 아이들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남자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제가 스크래치로 게임 같은 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좀 별로 그냥 뭐 선생님이 가르치시니까 그냥 따라오는 정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게임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를 좀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스크래치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주제를 갖고 와서 했더니 갑자기 그 아이들이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눈이 반짝거리더니 막 빠져서 막 그 뮤직비디오를 상호작용이 있는 스크래치로 작품을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죠. 아,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내용과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소재를 선택하지 못하면 그게 재미있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한 2016년도에 갔었던 스크래치 컨퍼런스에 미국 MIT에서 했는데 그때는 주제가 Many Paths, Many Style이었어요. 그때 스크래치 철학이 있는데요. 스크래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들어가면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 프로그램, 뭐 영어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이런 모든 장르를 정말 다양하게 선택하게 해요. 가봤더니 10개, 그러니까 처음에 비기너 코스에 10개 코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과서 하나 있는 대로 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원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장르 중에 자기 관심 있는 거 골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반복문도 가르치고 조건문도 가르치는데 소재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사 측면이 아니라 아이들 측면에서 다가가서 그 아이들의 지금 상황과 현실에 맞는 소재들을 갖고 오면,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갖고 오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 스크래치를 만드는 레즈닉 교수님이 주장하는 매니페스트 맨 스타일이고, 그 스승님이신 시모 페퍼트가 얘기한 인류학자의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자의 관점을 가지면 교사가 충분히 그런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더 어려운 영역까지도 갈 수 있게 한다면 아이들도 더 몰입감 있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ICILS라고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을 국제 비교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2018년 ICILS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 사용의 이해라는 영역에서 평균 정답률보다는 높았지만 덴마크, 핀란드보다는 좀 낮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답률이 낮게 나온 그 문항들 중에서 공개된 문항 하나를 보면요.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2가지 웹메일 계정 비밀번호 중에 보안성이 높은 비밀번호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는 문항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보안성이 높은 비밀번호를 쉽게 잘 고르는데 그게 왜 보안성이 높은지는 서술하는 데 되게 취약한 걸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할 때마다 뭐 12자 이상 쓰세요, 뭐 영어 섞어 쓰세요, 특수문자 넣으세요, 대소문자 섞으세요 이렇게 자꾸 제약을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좋은 비밀번호인가 보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왜 더 보안성이 좋은 비밀번호인지 사실 그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간혹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원리는 몰라도 사용법만 알면 되지 않냐라는 그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 원리 몰라도 자동차 운전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원리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조정훈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동차로 비유해서 저희가 이 자동차의 내부 구조, 뭐 내연기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나 원리를 몰라도 운전하는 법만 배우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한동안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차는 목적이 사실 분명한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 차에 탑승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게 그게 목적이죠. 그 목적에서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컴퓨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컴퓨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이럴 때 그 퍼즐을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퍼즐을 풀 때 우리가 퍼즐 그 조각들이 있고 비어 있는 그 어떤 칸이 있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퍼즐을 찾았다면 그 퍼즐을 그냥 갖다 끼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접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은 그 퍼즐 내가 끼워야 되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 퍼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퍼즐의 비유에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퍼즐을 좀 찾아서 퍼즐을 약간 가공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모양에 맞게 붙이기도 해서 그 퍼즐에 맞는 모양에 그렇게 퍼즐을 좀 맞춰가는 형태의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자동차에서 어떤 그 운전하는 요령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간단한 상황이 아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컴퓨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리와 또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 그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가공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영국, 뭐 주요 선진국에서 이제는 직접 뭐 코딩 교육이라고 저희가 그동안 불러왔던 이런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활용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그런 그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컴퓨팅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앞으로 더더욱 강조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컨트롤 한다고 하죠.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터랙션 한다고 하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될 텐데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김수환 교수님, 네. 예, 좀 전에 그 조정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학습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하나를 외워서 그 공식에 맞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의 원리를 알게 되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그 공식의 원리를 응용해서 적합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학습의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원리나 어떤 기본 근본적인 어떤 작동의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해도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서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기르고자 하는 아이들의 융합적인 사고력 또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다른 교과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앞에 계속 얘기했었던 삶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은 아이들의 삶에 아주 깊숙한 곳에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 원리 자체를 모르게 되면 삶의 주체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뭔가를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인공지능이니까 믿을 수 있겠지. 아까 그림을 판단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니까 신뢰로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면 그 원리를 아는 아이들은 한 번씩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저건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저렇게 학습을 해서 저렇게 추천을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도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주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알고리즘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의 삶의 주체성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의 원리나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의 주체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으로 둘러싸인 삶 속에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행사장을 올라오다가 요 아래에서 영화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냥 멜로 영화인 것 같은데 인생은 코딩 같아 변수 하나로 모든 게 뒤집혀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국어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이 나오고 학생이 이제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좀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그 근거 찾아서 막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깊은 수준의 자료들을 막 찾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교과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나 뭐 이런 다른 교과에서도 좀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원종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학도 과학이고요. 저는 사실 그 인문사회 쪽에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인공지능하고 떨어져 있는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인공지능 포함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지금도 혼란스러워 계시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나는 뭘 해줘야 되는가 이제 그리고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중에 수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물론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뭉뚱그려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수능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직업은 이거는 생기고 이건 없어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 사회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가 배움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학교에서도 뭐 사회에서 당연히 있겠지만요, 좀 계속 돼야 된다. 즉 철학이나 뭐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이제 수십 년 후에 또 그 친구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생각을 이제 해보고 이 사회가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브뤼셀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가 이미 꽤 이른 시기였습니다만은 그 시위가 뭐였냐면 로봇을 통해서 그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가중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즉 이제 직업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기계가 직업을 차지하게 되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 직업을 다 뺏긴 사람들은 전혀 수입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시위가 심지어 2016년에 이미 일어날 정도로 또 그런 쪽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인공지능의 이제 내용이나 의미뿐만 아니고 향후의 인공시대를 전망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교육에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조정원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른 교과. 네, 그 다른 교과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컴퓨팅 교육을 이런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융합 교육을 해나가는 차원은 뭐 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측면은요, 저희 아이들이나 해당 교과의 그 선생님들께서 그 아까 뭐 바로 이전에도 퍼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나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인공지능 교육이나 이런 특강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사실 위기 의식이나 좀 걱정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그 융합교육 전공을 교육대학원에 그 작년 그 여름부터 개설을 하고 벌써 이제 2기차 그 대학원 입학생들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부를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해당 교과목의 그런 융합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그 고민하는 그런 교과목들에 대한 개설과 또 이렇게 수강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그 컴퓨팅의 단순한 활용에 그 기반한 그런 융합보다는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데요. 제대로 된 융합이 되려면 내가 이 컴퓨팅과의 융합에 있어서는 컴퓨팅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더할수록 융합의 깊이도 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경험적 그 결론이 지금 현재는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퓨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는 공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어느 정도의 학부에서 전공하는 정도의 깊이까지는 그 최종적인 좀 목표로 두고 열심히 좀 공부해 가면서 그 컴퓨팅과 관련된 어떤 지식을 더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각각의 그 본인의 교과에서 이 컴퓨팅을 융합을 해서 좀 새로운 지식을 좀 창출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 인문사회 쪽에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조정원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익혀서 각자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배우는 교육 말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이 교육에 적용된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알아서 챙겨줄 것 같아서 좀 좋을 것 같다가도 뭔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무서울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은 되게 막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슬럼프도 겪고 그러는데 만일 모든 행동이 다 분석되고 기록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놀다가 고2 때 정신 바짝 차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초장부터 너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정 내려주는 건 아닌지 막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웃고 계신 김수환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교육 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를 AIED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AIED라고 하는데 AIED에 대한 여러 뭐 도서나 아니면 논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고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로만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영화 예를 좀 들기를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카타카나 아니면 다이버전트 같은 영화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일정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에 그다음에 그 선택된 어떤 종족이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군이 정해지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항상 그려지는 마지막은 뭐냐면 그런 정해진 사회를 깨트리는 형태의 그런 어떤 해방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교육에서 특히 제가 사용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으면 좋겠냐면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용하면 완전 자동화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에서는 그 데이터 너머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잠재력이 나중에 폭발될 수도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의 데이터에는 체크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데이터에는 분명히 그게 나타날 텐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그건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사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감정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터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AIED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것을 100% 신뢰해서 아이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평가를 할 때에 보조 도구로 사용을 하고 실제 그 평가의 마지막 파이널은 인간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김수환 교수님 앞쪽에서 해주신 말까지 다 엮으면 그 교사가 학생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이 갖다주는 데이터를 교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교사가 인공지능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규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김현철 교수님 혹시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사회 곳곳에 적용이 돼서 지금 이런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영이라든가 군사, 산업, 의료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됐는데 유일하게 지금 굉장히 늦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가 교육 분야입니다. 예. 교육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다른 쪽은 다 변했는데 그 이유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성격이 있어요. 그게 지금 뭐 설익은 기술이라도 다른 분야는 그냥 적용해보고 또 고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교육은 그럴 수가 없는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섣불리 했다가 아이들이 다른 영향을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영향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분명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된다고 보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 행정, 교육 관리, 교육의 경직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요.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요 지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의 관점, 두 번째는 교사의 관점, 세 번째는 정책 결정자 뭐 예를 들면 교육청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학생의 관점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학생의 학습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그러니까 지능형 뭐 튜터링 시스템 혹은 뭐 AI 교사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적용이 돼서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습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의 성숙도가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실망하게 될 것이라서 좀 조심해서 적용할 부분이 있고 하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힘든 게 뭡니까? 학생 시험 문제 채점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을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거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청 같은 정책 결정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전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어느 부분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의사 결정을 직관적으로뿐만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교육에 적용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두려운 거 말고도 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지능과 좀 벗어나서 인공지능과 이어서 요즘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가 메타버스인 것 같은데요. 저도 작년에 저희 아이가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그 L 게임에 알게 되면서 엄마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뜻하지 않게 메타버스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 접한 게임이 양봉하는 게임이에요. 되게 단순한 건데요. 이렇게 벌통 짊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꿀 모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서 뭐 우리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RPG 게임이라고 그래서 뭐 기사도 하고 뭐 성직자도 하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도 잡고 그런 게임들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되면서 뭔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가지 게임을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가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메타버스의 변화 굉장히 혁신적인 게 맞는 건지 또 교육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원종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굉장히 관심을 오래 가져온 주제긴 한데요. 이 메타버스란 말 자체가 뭐 대중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뭐 RPG 게임이나 인터넷 자체도 그리고 옛날 하이텔 같은 컴퓨터 통신도 다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온라인 상에서 소통 관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생겨나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외부 생활하고도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메타버스가 특별히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VR, AR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또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부에서 또 수익이 창출돼서 그게 오프라인과 연계를 주고받고 또 그 메타버스 업체 자체가 주식이 폭등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 유튜브 가서 메타버스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이 메타버스와 주식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쪽에들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거품과 무게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품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직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그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무게는 결국은 이 방향성이라는 것의 무게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본사 이름을 그 메타로 바꾸면서 그 메타 무한을 상징하는 이 메비우스의 띠를 그 상징으로 내세울 정도로 근데 사실 그거는 2016년에 페이스북이 이미 오큘러스 VR사를 사면서 2조를 주고 구입을 하면서 예상됐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20억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던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VR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야심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6월 달에는 또 마크 저커버가 인터뷰를 하면서 페이스북이 모든 예술과 미디어를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약간 무섭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좀 재미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좀 두려운 부분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방향성만큼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기술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받쳐지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교육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교육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결국은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들이 인공지능과 동시에 많은 리소스들이 교육에 활용되는 날이 당장 5년 후는 아니더라도 뭐 10년 정도 후부터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영향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기술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도 좀 생각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교육의 적용 부분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교육에 이제 그 패러다임이 몇 가지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CT 기술이 들어왔을 때에
뭐 예를 들면 2000년대에 그 컴퓨터실을 지어주는, 그래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뭐 국민을 만들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적용이 돼서 뭐 여러 가지 학습 모델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스마트 교육으로 오면서 뭐 유비쿼터스 또는 모바일 러닝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AI 교육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교육 쪽에서 바라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시공간의 확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직접적으로 가서 교육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하는 게 원래는 아이들한테 정말 좋거든요. 그곳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학습 효과도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비유 방법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체물을 써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을 가상 공간 안에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접 경험이 가능한 거죠. 이게 간접 경험들이 아주 미시 세계를 하거나 아주 거시 세계를 하거나 이런 건 우리가 가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화성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미시 세계들, 우리가 뭐 분자 단위나 나노 단위로 들어가는 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간들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교육의 확장들이 엄청나게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을 얼만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육학자들이 또는 이제 교수 설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가장 극대적으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무한정으로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할 수도 없고요. 또 무한정으로 모든 것들을 기술적으로 다 구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과에서 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구현했을 때 정말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가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과 현실이 정말 동일시될 만큼 변하는 그 시점에는 현실에서 하는 교육만큼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혜주 교수님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메타버스가 이제 뭐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었던 걸 다시 이렇게 정돈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이 있고 가상의 세상이 있고요. 그 가상의 세상하고 물리적 세상이 지금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는 뭐 대부분의 인생을 물리적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물리적 세상에서 불편함을 도움받기 위해서 가상의 세상에 약간의 도움을 인터넷이라든가 받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상의 세상과 인터넷 세상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상의 세상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교육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상의 세상의 장점이 뭐냐면은 물리적 세상에서 불편한 거, 힘들었던 부분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물리적 세상에 어려운 거, 힘들었던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그럼 가상의 세상을 새롭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 무한한 상상력, 그걸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이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보는 세상. 그래서 그 관점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세상을 살게 될 것을 가정을 하고 우리 교육 과정 완전히 바꿔야 된다. 교육 방법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 가상의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현재 교육을 가상의 세상하고 연결시켜서 현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두 번째 문제가 아까 김수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힘드냐? 교육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상의 세상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가상의 세상이나 새로운 기술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매번 실수를 해서 망쳐버리거나 아니면은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고, 저는 이 메타버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뭐 대단한 새로운 기술로 보기보다는 가상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물리적 세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고 같이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이 세 분이 앞에서 주셨던 말씀하고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최근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 메타버스보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더 핫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한 20년, 25년 전쯤 그 저한테는 좀 그 하나의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학원의 연구실 이름이 인공지능 연구실이었는데, 제가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이제 이 이름 버리고 다른 그 연구실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대략 한 2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핫하게 되고, 저도 이제는 어디 가서 제 이력 쓰라고 그러면 석박사 전공 인공지능 이렇게 좀 쓰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걸로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메타버스의 그런 그 소설 자체를 좀 읽으면서 그 작가가 하려고 했던 얘기까지 제가 따라가 보진 않았었습니다만, 결국은 앞에서 우리 그 세 분 선생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저희가 그동안 불러왔던 사이버 공간, 뭐 또는 유비쿼터스 공간, 이런 의미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실 공간을 사이버라고 하는 데에다가 좀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가 현실 공간에 이런 사이버 컴퓨팅이라고 하는 걸 접목을 해서 이런 유비쿼터스 공간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좀 해왔었는데, 뭔가 이렇게 유행의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유행이 또 기술을 많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또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좀 고민해보고 이런 훈련을 또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요. 결국은 이런 그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우리의 그런 상상, 인문학적인 상상에서부터 기인한 거라고 좀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존 매커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뭐 우리가 최초로 뭐 다투머스 회의에서 사용했다라고 했던 그 컴퓨터 과학자도 SF 소설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특정한, 이제는 그 특정 전공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AI와 같이 협업하고 뭐 때에 따라서 뭐 경쟁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특정한 전공만이 아닌 우리가 다양한 그런 융합적인 사고를 우리 아이들이 좀 가질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를 보면서도 좀 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직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개념은 옛날부터 누적되어 와서 점점 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의 적용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부터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도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택한 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그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에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인공지능 교육 외에 이거 말고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또 필요한 교육, 아니면 또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추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몇 가지 간단한 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세상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전부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루고, 지금 이 사회와 사람이 변해가는 속도와 방향을 지금 지난 10년간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정말 할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거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정말 세상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져라, 이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빠른 학습 능력이에요.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졸업하면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관심과 호기심에 바탕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파악해내고 뭐 배워나가고 하는 빠른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소프트웨어와 우리가 이제 같이 살게 될 텐데 그것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기기들 익숙해져야 되고 뭔가 그걸 이용해서 더 내가 도움을 받고 그것을 마치 나의 제2의 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김혜철 교수님 의견에 저는 한 200% 동의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 능력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증강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증강돼서 인공지능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지능을 이제 증강지능이라는 용어를 쓰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증강지능이 아이들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이들 자체만 놓고 보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게 뭘까라고 이제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좀 빠져 있는 게 질문하는 아이들 만드는 방법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봉사하는 단체에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매주 미션이 마지막에 질문을 만드는 미션을 줘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이 퀴즈를 풀어보고 마지막에 질문을 만들게 하는데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의외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인공지능과 협업할 때도 물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만약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이 1순위인데 2순위로 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질문하는 아이들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 역량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근에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이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애정이 생겨야만 질문이 좀 있게 나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또 탐구하려면 또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정우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외국에 생활을 좀 하면서 젊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고등학생들, 뭐 대학 초엽에,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인문 사회적인 그 교양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뭐 국제 뭐 질서라든가 뭐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범한 학생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일반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지식보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차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뭐 수학 같은 건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세상이 되든 간에 뭐 메타버스가 됐던 뭐가 됐던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는 인공지능 NPC하고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회가 바뀌면은 관계가 변하게 되고요. 그게 세대 속에서도 변하게 되고,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다른 관계가 되듯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새로운 관계, 인간관계들의 이제 문제도 생길 것이고 뭐 장점도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 하나하나를 즉자적으로 매번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관계가 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들은 최소한 이제 근대 이후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혹은 뭐 인공지능 같은 기술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이 사회가 단지 편리함인가 아니면 모두가 같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고, 이런 합의들을 하려면 결국은 인문 사회적인 교육이라든가 논의가 더 깊어져야 된다 지금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 격변기일수록 오히려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하면은 인문학적 소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표현을 제가 웬만하면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고전 가르치려고 해요. 고전만 읽으면 돼 하면서 옛날식대로 또 그거 그래야지 네가 돼 이렇게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이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게 약간 일맥상통하면서도 방법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저도 300% 동의하고요. 뭐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저도 좀 그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요 질문을 미리 좀 받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컴퓨팅 역량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거 이외에 어떤 역량을 저희 집에 있는 애들, 제 애들이 키우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근육의 힘을 대체하기도 하고, AI는 사람의 지적인 영역을 좀 대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점점 어쨌든 우리가 좀 편리해질 겁니다. 뭐 이게 급여를 우리가 기본소득을 논할 정도로 우리 앞으로 그 급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만큼 우리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게 좋게 표현하면 그 편해질 거고요. 이게 좀 또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도 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스스로의 건강, 뭐 여기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그런 건강 측면까지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본인의 건강을 좀 관리하고, 여러 이런 컴퓨팅을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뭐 안주하거나 또는 거기에 뭔가 좀 그 부작용 측면에서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관리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역량들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인문 사회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탐구적인 마음들, 그리고 궁금함을 찾는 그런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건강까지. 이제 뭐 2030에서도 그 웰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건강도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이런 역량들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인 것 같다고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교육, 모두가 누리는 기회라고 설정을 한 이유는, 인공지능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들의, 그것도 아주 고차원적인 어려운 학문의 일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모두가 누려야 할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설정을 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초등학생들부터 적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두가 누리는 기회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 그쪽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 보고서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그러니까 CS 교육을 이제 CS4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CS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주별로, 미국의 주별로 어떻게 이제 컴퓨터 교육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퍼지긴 했어요. 많이 퍼지긴 했는데 여전히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보면, 돈이 많은 주는 시행해요. 돈이 많은 주는 아이들한테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뭐 PC도 주고 그다음에 교구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주는 도입하고는 싶은데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주별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이나 빈부의 격차 없이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만 넣는다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출발선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 어른들이 결단을 하면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은 누구나 똑같이 출발선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이 우리 어떤 기능 교육이라고 바라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의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컨셉이고요. 그게 어떤 지식이나 기능이 있다면 하나는 어프로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실패를 기본적인 가정하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을 기르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붙여서 개발하는 그런 아이들을 기르고 협력이나 의사소통이 그냥 기본입니다. 원래 이 컴퓨팅 과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협업할 수밖에 없어요. 코드를 혼자 짤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친구랑 같이 짜야 되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은 이제 어떤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기본 필수 역량으로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것이 바라건대 빈부의 격차나 어떤 지역의 격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꼭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반영이 돼서 아이들의 공평한 기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두려움이나 과도한 기대가 사실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용어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 소양 바탕 위에서 합의를 해서 정해야 되겠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사회자님도 예시로 든 것이 뭐 딥페이크라든가 아니면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GPT-3는 조금 다르지만은 뭐 그런 예를 많이 드셨는데 사실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1956년에 인공지능이 시작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때 시도했던 거는 인간을 흉내내는 로봇이었어요. 얘가 인간인지 아닌지 몰라.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하고 그걸 통과하는 거가 뭔가 대단한 거 만드는 것처럼 했는데 94년에 지금 인공지능 교과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교과서가 AI 더 모던 어프로치라는 책이에요. 버클리에 계신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왜 모던 어프로치냐면은 그 책이 나오기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은 그 책이 나오기 이전의 인공지능과 그 책의 이후의 인공지능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 전에 인공지능이 아까 얘기한 튜링 테스트예요. 인간인지 아닌지 얘가 헷갈려. 그건데 지금 인공지능 학자들은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에이전트 관점이에요.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인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인식이나 이런 거가. 근데 얘는 우리를 도와줘야 돼. 내가 일을 하는 주체고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야. 이 관점을 아주 94년 그 책 이후부터는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인 척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딥페이크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인공지능이야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문제가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서로 이제 합의를 해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인간인 척하고 숨어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 순간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뭐 그런 논의를 아까 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소양에 바탕한 합의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합의도 또 변경될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현실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교육의 현실 앞에 김수환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이 격차를 되도록 줄이는 소외받지 않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아까 중간에 사회자분께서 ICIRS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컴퓨터 정보 소양과 관련된 국제 비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때 여기 그 지역 규모에 대한 국내에서 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보 소양 조사를 했을 때 지역 규모에 따라서 엄연히 이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보다는 중소도시의 학생들이 좀 더 성적이 높고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생들이 분명히 이 컴퓨터 정보 소양이 높다는 게 저희가 바로 최근에 시행했던 ICILS 2018에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격차 없이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격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게 당연히 공교육의 전 일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과정 개정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그런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좀 더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교육이 또 강조되어져야 되는, 또 이런 소프트웨어 컴퓨팅 교육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윤리적인 접근, 지금 또 우리 김현철 교수님 말씀 주셨던 부분하고 좀 연결을 해서요.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이게 옳은 거고 이거는 옳지 못한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윤리 교육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기획 단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럴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 및 어떤 컴퓨팅을 직접 뭔가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비단 그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윤리적으로 고려된 어떤 우리 문제 해결 방안,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한테는 그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받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다분히 그냥 사회적인 영향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뭐 사회 교과나 뭐 철학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 강조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영역, 정보 교육 영역 안에서도 이런 윤리적인 접근을 우리가 시스템 설계와 함께 같이 생활화해 나갈 때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더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격차라는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우려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과목이든 사실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꼭 지역적인 격차가 아니고 한 교실 내에서도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코딩 능력이 미래의 국영수가 되어서 다시 그래서 극단적인 경쟁 게다가 요즘은 정말 직업의 실종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극단적인 양극화의 열쇠같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딩이 중요하고 또 뭐 인공지능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그 구조를 답습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걸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사실 보면 인류가 이 기술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호랑이는 점점 빨라지고 커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옛날로 중세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호랑이에서 떨어지지 않을 힘을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을 뭐 비유하자면 갖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것을 개개인에게 맡기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가 우리 모두가 이 호랑이에 대해서 등에 잘 붙어서 잘 달리고 그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행복이라는 목표점을 왜 호랑이가 글로 간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 행복이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들에 좀 다 같이 좀 힘을 정말 합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지 못한다면 자칫 기술이라는 호랑이에게 우리가 떨어져서 밟힐 수도 있고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신기술이 가져온 신문물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건 다시 인간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향해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개정교육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교육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드러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 것인지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인공지능 교육에 관련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